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문홍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미국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좀 집돌이여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제가 해외를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거의 잘 안 나갑니다.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요 혹시? 아예 무서운 건 전혀 없는데. 국제 경제를 말씀하시는 분. 네, 저는 집에 있는 걸 가장 좋아해서. 아, 그래요? 방구석에서 전 세계를 랜으로 여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미국 저 뭐 로드쇼 같은 것도 아예 투자 로드쇼 못 가시겠네, 그죠? 아니 뭐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번쯤 근데 기회 되시면은 아니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일. 전 세계를 좀 시선을 좀 넓혀봐요. 이제 뭐 가면서 이제 넓혀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듣는데 제가 좀 그 집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방구석에서 또 다 보고 계시니까 그죠? 방구석에만 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요 모양 요 꼴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문홍철 팀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까지 막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때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니 생각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감소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 이게 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냐, 인플레이션 요인이냐 막 이 주장을 하셨는데 특히 저성장 요인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니고 그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시장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시오. 대단하시오. 니 잘났다. 어떻게 하나 수강적이었지만 좋지 않고요. 좋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요즘 투자자분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엔 좋았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저는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연준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금리를 팍팍 트럼프 말처럼 내려줘야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줘야 뭐 다시 주식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이러는데 연준이 그러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분간은 뭐 채권은 좋은 건데 이제 주식 쪽에는 좀 부정적인 방향이라고 특히 기술주들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관세라는 것은 또 무엇보다 이제 불확실성 사람들이 잘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막는 재료가 이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디플레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저금리로 그나마 보충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린대. 연준이요. 연준이.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 전체가 다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그 연초에 리밸런싱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돼 있었던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유럽 쪽이었던 거지고 그동안 이제 고평가됐던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꺾인 건 아니에요. 꺾였으면 아예 안 하지. 근데 꺾인 건 아닌데 밸류를 보니까 얘는 너무 싼데? 얘는 너무 싼데? 그러면은 이제 옮겨가는 지금 그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사람들이 주식을 다 버리려는가 보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저평가돼 있는 거, 중국 저평가돼 있는 거 이런 거 좀 챙겨놨다가 이거 좀 올라오면 그때 이제 팔고 다시 미국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큰 형님들이 움직이실 거다. 움직이고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거 주식들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국장 팔아서 미국 테슬라 사는 정프로는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뭐 바보 같은 짓은 아니고 이제 미래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 이제 투자에 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년만 투자하고 난 죽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나는 뭐 10년 뭐 20년 뭐 5년 이상은 뭐 한다라는 분도 계실 건데 이제 그렇게 시계가 기신 분들은 뭐 지금 앞으로 뭐 테크 기업들은 크게 될 거니까 뭐 지금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1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열심히 좀 시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물론 정프로님은 워렌 버핏급의 장기 투자자시기 저는 멀리 때문에 보고 있죠. 멀리 보니까 그럴 때는 뭐 저 같은
이런 시황쟁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재미로 듣겠습니다. 네, 재미로 그냥 참고 삼아 그런 일이 있구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서 들으셔야지. 지금 얼굴을 보니까 조금 쫄려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매매를 자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달리기를 우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왕복 달리기를 거꾸로 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그럴 일이 없으시도록 제가 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금리는 일단 뭐 미국 금리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거 예상은 지금 뭐 크게 뷰는 안 바뀌신 상황이에요? 저는 늘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죠. 낮춰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미국 경제의 현 펀더멘털 대비 연준의 통화 정책과 금리는 과도하게 긴축적이다. 물론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낮춰줄 것 같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긴축적이라고 저나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조용하다가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저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이제 사람들이 아니 뭐 대통령이니까 혹은 원래 저금리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기 때의 히스토리를 체크를 해보면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렇게 저금리를 좋아하고 뭐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무조건 싫어하고 그때는 올렸었거든요. 지금은 내리는 중이긴 하지만 금리를 이제 1기 때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굉장히 나중 가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조건 저금리주의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물적인 느낌으로 보는 거죠.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펀더멘털 물가와 성장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 같은 게 거의 마이너스 2%, 2.8%, 3%씩 막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표들도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고 물론 연준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나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를 강하게 유도해서 금리를 일단 빨리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뭐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아니면 막 목소리를 내든 아니면 연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든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달러도 약세로 갈 거고.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라는 건 어떤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좋죠.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좋다. 다만 뭐 혹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환으로 좀 까먹거나 이럴 수는 있겠으나. 아니 환이 움직여 봐야 금리를 낮춰서 뭐 기술주가 좋아지는 게 환보다 오히려 낫나? 오히려 정도가 아니라 환 지가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여봐야 10%인데 환이 10% 움직이면 사람들 막 난리 나잖아요. 10% 해면은 150원인데 150이면은 뭐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주식 10% 움직였다고 좋다. 하룻밤에도 뭐 하룻밤에도 움직이는데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다시 낮추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낮췄으니까. 인하했죠. 근데 원래는 그 외환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좀 낮추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1월 달이었죠. 제가 요즘에 유럽이 금리를 막 낮추면서 유럽 증시 막 날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그러니까 좀 환에 대한 공포를 좀 덜어내고 낮춰야지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돈도 풀리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게 하시네.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너무 제가 금리 차가 환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원래는 금리 차가 중요하지만 그 다른 나라 환율들은 그게 맞는데 한국은 금리 차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의 성장률 격차다. 따라서 금리에 신경을 과도하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조금 더 낮추면서 성장을 뒷받침하면 오히려 한미 간의 성장 격차가 좀 줄 거잖아요. 네. 걔가 환율이에요. 걔가 환율. 그럼 격차가 줄면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와 있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다행히 미국의 성장은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같이 둔화되면 환율이 변화가 없겠지. 하지만 한국이 더 이상 둔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혹은 저금리로 금리를 많이 낮춰서 좀 올라와도 성장 격차가 줄면서 환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뉴스에서 얘기하는 건 반대죠. 뉴스에서는 금리 낮추면 막 난리 난대. 환율 이제 오르고 외국인 자금 맨날 얘기해. 그런데 저는 반대로 차라리 성장 격차를 줄이는 게 오히려 환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라고 완전히 뭐 헛소리 비슷한 얘기를 이제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일부 경제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차라리 성장 격차를 줄여라. 그 이제 현대경제연구소인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뷰가 딱 그 뷰였거든요. 역시 저희는 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저는 물론 조 팀장님 저만 늦게 너무 늦어. 네, 늦어. 그래서 이제 2월달에 네. 2월달에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2%거든요. 네. 물가 2%에 혹은 이제 앞으로는 전 뭐 1%대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물가 2%의 기준금리가 2.75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항상 이제 그걸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통화 정책은 의미 없다. 시장에서 안 먹힌다. 0.25 낮출 거라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 0.5 낮춰라. 아니면 3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2월에 내려라. 이런 식이 정프로는 이제 늘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전망 이론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역시 또 이론 해박하시군요. 이론적인 서프라이즈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 효과가 난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늦다, 약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맞아요. 이번에도 금리를 낮췄죠. 한국은행에서 낮췄는데 여전히 이제 한국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 기준금리의 수준을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주머니 혹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너무 빨리 소진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또 낼 게 없어.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얘는 좀 아끼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이제 확 푸는 방식으로 보통 중앙은행은 움직이. 아니래. 그거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정프로를 하는 으로. 그러니까 카드는 딱 정해진 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카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를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이냐. 이걸 봐야지. 나중에 카드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 봤잖아요. 아니 카드가 뭐 마이너스 금리도 일하는 카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한국도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그 상상력의 문제지. 역시. 그거는 카드가 없다? 쓸 카드 없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문 선생. 그러면 문 선생 금리 교실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더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럼 하느니 진짜 더 빨리 내릴 거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전망? 일단 마켓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켓은 뭐 평균 치면 대략 현재 이제 2.75인데 추가 50 정도 25씩 두 번 해서 2.25 정도까지 낮출 거다라는 게 평균 시장의 전망. 언제? 올해 아니면 올해. 뭐 그러니까 세 번 이나 추가한다. 추가 두 번이죠. 추가 두 번이죠. 추가 두 번이요? 이미 한 번 지금이 2.75니까. 그러니까 올해 총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면 현재 2.75니
두 번 인하하면 2.25겠죠. 요게 마켓의 일반적인 전망이고 네. 좀 낮게 보시는 분은 2%까지 낮출 것이다. 뭐 그렇게 안 낮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2.5까지만 하고 멈출 것이다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네. 이번 인하 사이클의 끝점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마켓의 거의 대부분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장기물 금리도 그걸 반영해서 네. 예를 들어서 국고채 10년물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들 초장기물도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얘네들이 금리가 뭐 2.6, 2.7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금리 대비해서 갭이 있거든요. 적정 갭. 네. 그럼 지금 30년물이나 뭐 20년물 채권 혹은 10년물 국채 원화 국채 금리가 네. 2% 중후반이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2% 초반 정도까지만 인하하고 이번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다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의 예상과 달리 문홍철 팀장님은 그것보다 더 낮출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네.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한 경우에 네, 그렇게 리스크 금리를 더 밑으로 낮출 리스크. 그 리스크란 건 한국의 성장과 물가가 더 안 좋아질 리스크가 꽤 크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문홍철 팀장님이 또 정프로의 고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맞습니다. 또 얘기 좀 주십시오. 예. 상반기 빨리 2번 인하하고 그다음에 멘트도 우리는 경기 살릴 때까지 계속 금리 인하 추가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면 그러면 2번 인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찔끔찔끔 계속 눈치 보면서 중반기 뭐 후반기까지 이어지면서 한 번 내리고 미적미적 한 번 더 내리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면 3번까지도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래도 경기는 안 살 겁니다. 안 사라지고. 네. 역시 저와 정확히 동일한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왜 똑같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정포로님과 저는 인간의 관점에서 좀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깊이가 있다. 네. 전 뭐 괴물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인문학.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히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경제를 약간 수학처럼 접근을 해요. 무슨 방정식을 풀듯이 실제 경제학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뭐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뭐 해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좀 경시하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복잡계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그 인사이트는 수식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접근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거는 수식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어. 복잡계는 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적 통찰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한마디로 그래서 귤을 세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었는데 숫자에 맞춰서 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지금 전후 관계가 이제 반대로 같아 있는 거죠. 역시.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뇌에서 망상을 돌리면서 뭐 관세 때리면 인플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역사를 통찰이다 이게. 과거의 역사에 모든 게 다 답이 누워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 있습니다. 세상 똑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프로 쇼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느는 그런 정책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마 하느니 그렇게 적극적인 뭘 하지는 못할 거라는.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빨리 서프라이즈 인하를 하면 오히려 덜 인하해도 된다. 그렇죠. 후자는 미적미적 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많이 인하하게 된다. 그래도 또 효과는 안 날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역사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역사에서 중앙은행들이 행동했던 패턴은 거의 후자입니다. 그렇죠. 맞아. 왜냐하면 그들은 겁이 많거든. 아니 뭐 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큰 걸 결정하는데 이거 내가 이 결정을 했다가 이거 왜 그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결정은 사람들이 하기 편합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생기게 되는 큰 변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거 이해합니다.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뒷받침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편향이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투표로 뽑히지 않죠.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국회에서 추인을 받는 형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의 지지자가 없잖아요. 내가 투표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이럴 때는 액션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을 했는데 시장에서 욕을 해. 욕 먹고 싶지 않지. 욕을 먹으면 큰일 나. 예를 들어서 관세 매기면 인플레래. 그런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디플레인데? 이러면서 혼자 금리를 내렸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완전히 미친놈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놈이다. 그런 놈을 중앙은행 총재를 앉혀놨으니 큰일 났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괜찮아. 왜냐면 사람들이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 정책을 해도 되는데 중앙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론에 뒷받침한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정프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후행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팩트고 역사고 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접근해봐도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죠? 8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그 연준이 점도표를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냐면 2013년 그 전에는 점도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점도표라는 게 일종의 시험 문제지 같은 거지. 미래에 나는 이 정도 금리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시험 문제지에 체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채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 점도표대로 정말 갔니? 라고 좀 무서운 사람들이 시험지 체크를 이제 해본 겁니다. 검은색은 실제 기준금리. 그리고 점들이 이제 쭉 있는데 진한 색은 1년 후에 내가 금리를 여기다가 찍겠다. 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막 점을 막 찍으니까. 그리고 그보다 좀 연한 데로 갈수록 3년 후에 금리를 여기다 찍겠다. 레한 대한 뭐거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좀 어렵긴 어렵다 그래프가. 좀 그래프 어렵죠. 근데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금리를 인상을 과거에 할 때 2015, 16 이럴 때 점도표에 그린 것보다 인상을 훨씬 작게 했죠. 거의 극단적으로 작게 했습니다. 레인지의 거의 하단. 그리고 인하하는 거는 아예 예상도 못했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인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2020년이고 이미 2019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인하는 그 전에 과거에는 점도표에 전혀 반영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도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죠. 뭐 그럼 그렇다 쳐. 뭐 완전히 이상한 일들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 벌어졌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미래의 점도표를 이제 쭉 그려놨는데 그 점도표에 대한 것이 과연 과거에도 그대로 안 했는데 앞으로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말을 우리가 뭐 연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믿어야 되냐는 건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죠. 역시 뭐 그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지금 약간 많이 소외감 내지는 좀 많이 풀이 좀 죽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 사람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천상에 있는 천령인들. 우리가 좀 특별한 거지. 이주호 기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둘이 있으면 답답하지. 다른 데 가면은 이거 여기가 소수파인데 오늘 스튜디오에서만 좀 특이하게 약간 소외되신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안 되면 그냥 미친놈들 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혼자 정상이다. 혼자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은행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질문도 이유가. 생각 안 나지? 이 인간들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또 헛소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건 전 모든 경제 영역에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결국은 성장률을 좁힐 수 있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낮출 수 있고 우리의 통화 가치 높일 수 있고 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 그 성장을 높이거나 하는 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있는 건데 정부가 돈을 쓸 것이냐 하면은 부채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죠. 빚을 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중앙은행은 그런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한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KDI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노골적으로. 이제 KDI는 국책 기관이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면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좀 놀랍게도 정부가 추경과 같은 부채를 써서 하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이제 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하는 총재도 얘기하지만 재정을 열심히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월달 초에 금리 인하는 확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그 취지는 너무 금리에 의지하지 말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좀 써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무조건 금리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 사람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혹은 정부가 그래도 돈을 써야지. 이렇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을 이제 해보시고 네. 다만 지금의 태도는 뭐 정치인들이 추경은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뭐 그거에 맞춰서 올해 뭐 25bp씩 2번 더 해서 2% 초반까지는 네. 혹은 중반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30초만 딱 금값 어떻게 보세요? 금값. 30초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값은. 1분. 빨리 결론만. 제가 그림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금이 지금 16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네. 이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네. 금값 회색. 네. 근데 회색은 금값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왜 뒤집어놨어? 아, 그 뒤집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금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회색이 밑으로 가면은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녹색이 금이랑 똑같이 가죠. 네. 뭔데죠? 녹색 금리? 네, 녹색이 금리인데 실질 금리? 실질 금리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 금리랑 반대로 간다는 거지 한마디로? 정확하십니다. 바로 알아보시네. 됐어. 네, 실질 금리랑 금이랑 반대로 가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잘라서 네. 2011년부터 22년까지만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 뭔데요? 금값이 이 안에서 잘리잖아요. 네. 실질 금리를 따라갈 때가 있어. 네. 이건 따라가죠. 네. 근데 지금 걸 왜 잘라서 안 가져왔냐? 네. 지금 안 따라가요. 아. 완전히 괴리가 났어. 아, 그래요? 완전히 괴리가 났어. 아. 근데 역사적으로 괴리가 날 때는 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아. 금의 슈퍼 사이클. 네. 오케이. 됐어. 자, 빨리 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또 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봐요. 네. 중요한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 천재들은 이렇게 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천재끼리 나중에 한번 묻히시죠. 네.